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는 죽는다. 테이블 위에 놓인 협박 편지를 본 순간 박강철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평범한 포장마차 주인이 아니라 30년간 봉인해왔던 살인 기계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율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찾아낼게. 지하 창고에서 꺼낸 묵직한 총의 차가운 감촉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손녀를 납치한 자가 30년 전 자신이 제거한 북한 장성의 아들이라는 것을. 과거의 망령이 돌아온 이 밤, 한 할아버지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둠이 내린 변두리 골목, 강철인의 포차의 간판 불빛이 깜빡이다 꺼져버렸습니다. 평소라면 술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가게 안은 이제 뒤집힌 테이블과 깨진 소주병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강철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발밑에서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손녀 소율의 작은 분홍색 운동화 한 짝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소율아? 강철의 목소리가 텅 빈 가게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강철이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 소율이 앉아서 숙제를 하던 구석 테이블이 옆으로 뒤집혀 있었고 바닥에는 소율의 색연필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소율아, 할아버지 왔다. 강철이 더 큰 소리로 불렀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강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게 뒤쪽 작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율이 낮잠을 자곤 했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소율은 없었습니다. 강철이 다시 가게로 나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제야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철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는 죽는다. 강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종이를 든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강철이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누가 감히. 강철의 머릿속에 두어 시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소율이 가게 청소를 도우며 떡꼬치를 구워달라고 조르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떡꼬치 하나만요. 아직 장사 시간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도요. 배가 너무 고파요. 강철이 웃으며 떡꼬치 하나를 구워주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 흰색 봉고차 한 대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소율에게 다가가는 걸 보았지만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철이 급하게 가게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골목 어디에도 소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철이 옆 가게 아주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 소율이 봤어요? 아, 강철 씨. 소율이가 어떻게 됐어요? 김 사장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소율이가 없어졌어요. 혹시 어디 가는 거 봤나요? 아니요. 저는 못 봤는데. 무슨 일이에요? 강철이 대답 대신 다른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소율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철이 다시 포차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협박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대신 강철이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십 년 전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수화기에서 들려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이었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강철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철이 다시 112를 눌렀습니다. 네, 112입니다. 아이가 없어졌어요. 실종 신고인가요?
관할서로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후 지구대에서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차에서 40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가 바로 최 반장이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최 반장이 강철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네, 제 손녀가 없어졌어요. 몇 살이고 언제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나요? 최 반장이 수첩을 꺼내며 질문했습니다. 8살이고 2시간 전쯤부터요. 2시간이면 아직 가출일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집안에 무슨 문제라도? 최 반장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강철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출이 아니에요. 분명히 납치당한 거예요. 근거가 있나요? 강철이 협박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 반장이 편지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현장을 살펴보죠. 최 반장이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뒤집힌 테이블과 깨진 병 정도만 보였습니다. 강철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바닥에 찍힌 특수 군화의 발자국과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마취제 냄새였습니다. CCTV부터 확보하고 주변 탐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 반장이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강철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동 실종 사건은 절차가 있어요. 급하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최 반장의 말에 강철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루 이틀은 기다려봐야죠. 최 반장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강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최 반장이 경찰차에 타고 떠나자 강철이 가게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그리고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갔습니다. 강철이 구석에 쌓인 시멘트 더미를 치웠습니다. 그 밑에서 두꺼운 기름 종이에 쌓인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철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차갑게 빛나는 군용 단검과 와이어, 그리고 묵직한 권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철이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지는 그 차가운 감촉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소율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찾아낼게. 강철의 눈빛이 평범한 포장마차 주인의 것에서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 두었던 맹수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름종이를 완전히 벗겨내자 어둠 속에서도 서늘하게 빛나는 무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철이 손으로 권총의 감촉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굳어버린 관절이 삐걱거렸지만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권총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멀쩡하네. 강철이 혼잣말을 하며 총을 다시 조립했습니다. 예전보다는 느렸지만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강철이 일어나 지하실을 나왔습니다. 포장마차 주방 옆 작은 창고에서 검은색 옷을 꺼냈습니다. 평소 입던 헐렁한 조리복을 벗어던지고 몸에 딱 맞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강철이 가게 앞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흰색 봉고차의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강철이 번호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3457. 마지막 숫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강철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불법 대포차 시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거리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강철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폐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강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가볍게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대의 폐차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여기는 아니군. 흰색 봉고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철이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폐차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철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새벽 2시였습니다. 독사를 찾아야겠어. 강철이 중얼거리며 오토바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독사는 예전에 자신과 함께 일했던 정보원이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이런 일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강변의 허름한 컨테이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강철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야?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다, 철검. 잠시 조용했습니다. 곧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철이, 너 아직 살아있었구나. 독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강철이 독사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안은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갑자기 왜 왔어? 난 이미 손 뗀 지 오래야. 독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에 아이들을 납치하는 조직이 있다던데. 강철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독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몰라. 그런 건 모른다고. 거짓말 마라. 강철이 독사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독사가 숨을 헐떡이며 발버둥쳤습니다. 말해. 누가 아이들을 납치하고 있어? 흑사라는 놈이야. 아주 지독한 자식이라고. 독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어디 있어? 인천항 근처에 폐 냉동 창고가 있어. 거기서 일한다던데. 강철이 독사의 목을 놓았습니다. 독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목을 만졌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 정말 모른다고. 그 정도만 들었어. 제발 날 죽이지 마. 강철이 독사를 한 번 더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알아낼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진짜 죽는다. 강철이 경고하며 컨테이너를 나왔습니다. 한편 최 반장은 지구대에서 강철의 신원 조회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박강철의 정보가 떴지만 대부분이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화면 맨 위에 군사기밀 1급이라는 빨간 글씨가 깜빡였습니다. 이상하네. 대체 누구지? 최 반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반 시민의 신원 조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리 없었습니다. 강철은 이미 인천항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멀리 컨테이너들과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인천항 근처의 폐 냉동 창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건물들 사이에 홀로 서 있는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강철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물 주변에 경비견들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이 시계를 보며 경비견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30분마다 교대하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아직 감각이 남아있군. 강철이 작게 웃으며 환풍구를 향해 몸을 낮췄습니다. 수십 년 전처럼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환풍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소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처리된 다른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마약과 불법 무기들도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말단이군. 강철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뒤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의 사진과 여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의 철문이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장 남자가 여유롭게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박강철 상사. 아니,
옛 코드명 철검이 더 편하시려나요? 강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냐? 강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흑사라고 합니다. 30년 전 당신이 제거한 북한 장성의 아들이죠. 강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전 그 인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당신 손에 죽은 후 모든 것을 잃었죠. 흑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오직 하나만 생각했어요. 당신에게 복수하는 것 말입니다. 강철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조직원들이 출입구를 모두 막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든 거냐? 인신매매는 부수입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당신을 여기로 끌어내는 것이었죠. 흑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소율의 사진이었습니다. 제 손녀를 어디 숨겼어? 강철이 주먹을 쥐며 다가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이 총을 겨누며 막아섰습니다. 당신이 제게서 아버지를 앗아간 것처럼 저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겠어요. 소율이는 죄가 없다. 제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흑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영웅이었어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인이었죠. 그 사람은 민간인을 학살한 전범이었어. 강철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들 말이고 저에게는 그냥 아버지였어요. 흑사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직원들이 강철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강철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창고 안의 철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살려서 잡아라. 죽이면 재미없다. 흑사가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강철이 냉동기계 사이로 몸을 낮췄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기계 뒤로 다가왔습니다. 강철이 뒤에서 목을 조였습니다. 조직원이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강철이 그의 총을 빼앗았습니다. 어디 있어? 또 다른 조직원이 소리쳤습니다. 강철이 냉동고 문 뒤에서 나타나 그를 제압했습니다. 하나씩 처리하겠다는 거냐? 흑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더 재미있는 걸 보여주지. 흑사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작해. 전화를 끄는 흑사가 강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신 손녀가 마카오로 향하는 배에 타고 있어요. 1시간 후면 영영 못 볼 거예요. 강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일까요? 확인해 보고 싶다면 여기서 나가보세요. 흑사가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강철이 무작정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설치된 전선에 발이 걸렸습니다. 쾅! 강철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어깨에 총탄이 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보다 많이 늙었네요. 흑사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조직원들이 강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철이 저항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조직원들이 강철을 낡은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얼어 죽으세요. 제 아버지가 당했던 것보다는 편한 죽음이에요. 흑사가 컨테이너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쾅! 문이 닫히자 컨테이너 안은 완전한 어둠이 되었습니다. 곧 냉각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강철이 문을 두드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거의 망령이여, 안녕히 가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강철의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강철이 주머니에서 소율의 낡은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분홍색 나비 모양의 작은 머리핀이었습니다. 소율이 가장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소율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바로 그때 컨테이너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최 반장이 폐차장을 수소문하다가 독사를 찾아냈습니다. 독사는 강철에게 겁을 먹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인천항 폐 냉동 창고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했어요. 최 반장이 즉시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강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냉동 창고에 도착한 최 반장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건물 밖에 버려진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강철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반장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혈흔과 총알 자국이 있었습니다. 격투가 벌어진 흔적이었습니다. 강철 씨, 최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어디선가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니 낡은 냉동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최 반장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분명히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이 문을 열려고 했지만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철제 막대를 찾아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강철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에는 머리핀을 쥐고 있었습니다. 강철 씨, 정신 차려요. 최 반장이 강철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강철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최 반장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최 반장이 강철의 어깨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강철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율이, 강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야 해요.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강철이 최 반장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어깨의 총상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최 반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강철을 바라봤습니다. 신원 조회를 해봤는데 군사기밀이라고 나오더군요. 강철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제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옛날에 특수부대에 있었어요. 특수부대?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 손녀를 찾아야 해요. 강철이 다시 걸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 반장이 강철을 부축했습니다. 혼자서는 무리예요. 제가 도와드리죠. 왜요? 당신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저도 아이가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올해 8살이에요. 최 반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최 반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혼자 이 난리를 친 거잖아요.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과 총격 흔적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독사라는 자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최 반장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흑사가 아이들을 배에 태워서 마카오로 보낸다고 했어요. 강철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배요? 제3부두의 정박한 화물선이래요. 오늘 밤에 출발한다고 하더군요. 최 반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새벽 4시예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법이고 절차고 다 집어치우겠어요. 최 반장이 강철에게 예비 권총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법보다 빠르니까 제 정보로 그 아이를 구하세요. 강철이 놀란 표정으로 최 반장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이 이래도 돼요? 때로는 법보다 정의가 먼저예요.
최 반장이 무전기도 함께 건넸습니다. 흑사 조직은 단순한 인신매매단이 아니에요. 최 반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과거 정권의 비자금과 연결되어 있어요. 경찰 내부에도 그들 편이 있다고 보면 돼요. 강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작전은 불가능해요. 당신 혼자 해야 해요. 제3부두가 어디 있죠? 제가 약도를 그려드릴게요. 최 반장이 종이에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부두 전체에 경비가 삼엄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강철이 권총을 허리에 찼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경찰 병력을 유인할게요. 최 반장이 자신의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5분 정도는 시간을 벌어들일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강철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저도 아버지니까요. 두 남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오직 아이를 구한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뭉친 동맹이었습니다. 무전으로 신호 드릴게요. 그때 움직이세요. 최 반장이 강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철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3부두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상처를 쓰라렸지만 참았습니다. 부두에 도착하기 직전 강철이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총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때문에 잠시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강철의 머릿속에 소율과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붕어빵을 사줬던 기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소율이 환하게 웃으며 붕어빵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 더 사줄까? 정말요? 우리 소율이가 좋아하면 뭐든지 해주지.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무전기에서 최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5분 후에 부두 전체 정전 유도할게요. 강철이 정신을 차리고 상처를 붕대로 동여맸습니다. 주머니에서 진통제를 꺼내 씹어 삼켰습니다. 멀리 제3부두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화물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소율아, 조금만 기다려. 강철이 소율의 머리핀을 꽉 쥐었습니다. 5분 후 부두의 모든 불빛이 꺼졌습니다. 강철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화물선의 밑바닥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앵커 체인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수십 년 전의 훈련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갑판 위로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화물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최 반장이 준 약도대로 엔진룸을 찾아갔습니다. 엔진룸의 경비원을 조용히 제압하고 엔진을 정지시켰습니다. 통신실도 마찬가지로 차단했습니다. 이제 배는 움직일 수도 외부와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강철이 화물칸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전이야? 뭐야? 엔진도 안 돌아가잖아. 조직원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이 그 틈을 타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선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틈으로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흑사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의자에 묶여있는 소율이 보였습니다. 강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소율을 찾았습니다. 강철이 선장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소율이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몸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율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흑사가 소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라. 곧 재미있는 곳으로 갈 거야. 할아버지가 오실 거예요. 소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얼어 죽었어.
흑사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철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소율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흑사가 놀란 표정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내 손녀를 놓아줘. 강철이 권총을 겨누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발만 잘못 쏘면 이 아이가 다쳐. 흑사가 소율을 방패막이로 세웠습니다. 강철이 총을 내렸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당신이 느끼는 그 절망감. 흑사가 소율의 목에 칼을 댔습니다. 제발 아이는 놓아줘. 강철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30년 전 네가 내 아버지를 죽일 때도 이런 기분이었어. 그때는 전쟁이었어. 나한테는 그냥 아버지였어. 흑사가 소리쳤습니다. 강철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선장실에 큰 창문이 보였습니다. 강철이 순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창문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 바람에 흑사가 잠깐 비틀거렸습니다. 강철이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흑사의 손에서 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두 남자가 뒤엉켜 싸웠습니다. 소율아, 눈 감고 있어. 강철이 소리쳤습니다. 흑사가 주먹으로 강철의 상처를 가격했습니다. 강철이 아픔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흑사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강철이 재빨리 팔로 막았습니다. 칼날이 강철의 팔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이 흑사의 목을 잡았습니다. 30년 전에 사용했던 그 기술이었습니다. 흑사의 몸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끝났다. 강철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소율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소율이 강철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강철이 소율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와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시는 할아버지를 떠나지 마. 네, 할아버지. 소율이 강철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선장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손들어. 특공대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최 반장이 그들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강철 씨, 괜찮으세요? 네, 소율이를 찾았어요. 강철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반장이 바닥에 쓰러진 흑사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있네요. 구급차를 불러야겠어요. 이제 끝난 건가요? 강철이 물었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하지만 수사는 시작이에요. 최 반장이 강철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병원에 가야 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강철이 소율을 더 꽉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요. 소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강철이 소율과 함께 선장실을 나왔습니다. 갑판 위에는 새벽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구급차가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들 것을 들고 화물선으로 올라왔습니다. 환자는 어디 있나요? 여기요. 최 반장이 흑사를 가리켰습니다. 의료진이 흑사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흑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강철과 소율도 다른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소율이 강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다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다 끝났어. 강철이 소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반장이 화물선에서 마지막 수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선장실에서 여러 증거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의 명단과 거래 내역들이었습니다. 이걸로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겠어요. 최 반장이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반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흑사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강철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총상이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아프겠지만 참으세요. 괜찮아요. 강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율이 곁에서 강철의 다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파요? 전혀 안 아파. 우리 소율이가 옆에 있으니까. 강철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강철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소율도 충격으로 인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강철에게 말했습니다. 소율이는 괜찮나요? 다행히 외상은 없어요. 하지만 심리적 충격이 클 것 같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강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강철이 병실에서 링게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깨 수술이 끝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몸이 무거웠습니다. 소율은 소아병동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철이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최 반장이 들어왔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최 반장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소율이는 어떤가요? 의사 말로는 회복이 빠른 편이래요. 아이들은 적응력이 좋으니까. 강철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흑사는 어떻게 됐어요?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중상이에요. 최 반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흑사가 병원 이송 중에 탈주했어요. 강철이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부 끈앞풀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호송차가 공격당했거든요. 강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율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요. 이미 조치했어요. 24시간 경호를 붙였고요. 최 반장이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소율이 병실 앞에 무장 경찰 2명이 서 있어요. 강철이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입구에도 경찰차가 몇 대 보였습니다. 안전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 반장이 강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흑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젠 공권력의 시간이에요. 당신은 이제 쉬세요. 최 반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병실 밖에도 경찰을 배치할게요. 최 반장이 나가자 강철이 혼자 남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여성으로 평범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타민 주사 맞으실 시간이에요. 비타민 주사요? 강철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셨어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강철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간호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잠깐, 의사 이름이 뭐죠? 김 선생님이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강철이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병원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주사기를 들고 강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간호사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아! 간호사가 소리치며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누구야? 누가 시켰어?
강철이 간호사를 제압하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돈만 받고. 간호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강철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경찰관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폭발이 일어났어요. 한 경찰관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강철이 소율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소율이 침대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율이 강철을 보고 안겼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어. 강철이 소율을 달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밖 맞은편 건물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격 스코프의 반사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강철이 소율을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철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반갑다 박강철. 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번엔 네가 절망을 맛볼 차례야. 뭘 원하는 거야? 내 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 강철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실패했으니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창밖에서 총구가 병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이 소율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경찰관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복도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폭발로 인해 경찰들이 모두 로비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놓쳤군. 하지만 상관없어. 흑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철이 창밖을 보니 맞은편 건물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흑사가 거기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소율아, 여기 있어. 움직이지 마. 강철이 소율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요? 금방 돌아올게. 강철이 병원복 차림으로 복도로 나갔습니다. 최 반장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철 씨, 괜찮으세요? 흑사가 맞은편 건물에 있어요. 강철이 창을 가리켰습니다. 이 병원과 연결된 지하 통로가 있나요? 있긴 한데 위험해요. 소율이만 지켜주세요. 강철이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가면 안 돼요. 최 반장이 소리쳤지만 강철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강철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보일러실과 연결된 통로가 있었습니다. 맞은편 건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통로를 지나며 강철이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흑사를 끝내야 했습니다. 소율이 안전해지려면 말입니다. 맞은편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비어 있었습니다. 강철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상까지 올라왔을 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상에는 흑사가 저격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늦었군. 흑사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을 내자. 강철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동감이야. 30년 넘게 기다렸거든. 두 남자가 빗속에서 마주 섰습니다.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빗속 옥상에서 두 남자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흑사가 저격총을 내려놓고 권총을 꺼냈습니다. 총으로는 재미없지. 맨손으로 해결하자. 흑사가 권총도 바닥에 던졌습니다. 강철도 허리에 권총을 빼서 옆에 놓았습니다. 결국 우린 똑같아. 흑사가 소리쳤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괴물일 뿐이야. 아니야. 강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지키는 할아버지다. 말장난 그만해. 흑사가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강철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강철이 비틀거렸습니다. 강철이 반격했습니다. 흑사의 옆구리에 주먹이 박혔습니다. 흑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였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 거야. 흑사가 입가에 피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어.
강철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말이고. 흑사가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차기였습니다. 강철이 팔로 막았지만 충격이 컸습니다. 두 남자가 옥상 바닥을 굴렀습니다. 빗물 때문에 미끄러웠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흑사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번개가 치면서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이걸로 끝내주지. 흑사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강철이 재빨리 팔로 막았습니다. 칼날이 강철의 팔을 베었습니다. 아! 강철이 아픔에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흑사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30년 전에 사용했던 기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제거할 때 썼던 바로 그 기술 말입니다. 이걸로 모든 걸 끝내겠어. 강철이 힘을 주었습니다. 흑사의 숨이 막혔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흑사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흑사의 몸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강철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30년간 이어진 악연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최 반장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함께였습니다. 강철 씨, 최 반장이 달려왔습니다. 강철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팔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소율의 머리핀을 쥐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최 반장이 부하에게 소리쳤습니다. 흑사는 어떻게 됐어요? 강철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식은 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잡을 겁니다. 최 반장이 흑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소율이는 괜찮나요? 네,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철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들 것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환자가 2명이에요. 의료진이 강철과 흑사를 각각 들 것에 실었습니다. 강철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과다출혈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소율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죠? 소율이 최 반장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할아버지는 강한 분이니까. 최 반장이 소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몇 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소율이 중환자실에서 강철을 만났습니다. 강철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율이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율아, 다치지 않았니? 강철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는요? 괜찮은 거죠? 소율이 강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다 끝났어. 강철이 소율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최 반장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흑사의 전체 조직을 일망타진했어요. 최 반장이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정치권 연결고리도 다 밝혀냈고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완전히 끝났어요. 하지만 강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판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정상 참작이 될 거예요. 최 반장이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강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소율이 강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같이 있을게요. 고마워, 우리 소율이. 강철이 소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흑사와의 모든 악연이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법의 심판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강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으니까요. 옥상에서의 마지막 대결이 끝나고 병원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강철과 소율, 그리고 최 반장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서울중앙지법 특별법정에 강철이 서 있었습니다. 비공개 재판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최 반장과 몇 명의 관계자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강철, 당신은 불법 무기 소지와 폭력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인신매매 조직 소탕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합니다. 최 반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님, 박강철 씨는 법이 지키지 못한 것을 지킨 영웅입니다. 최 반장이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없었다면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판사가 강철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강철이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무기를 들지 않겠습니다. 강철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판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공로를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강철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박소율에 대한 1년간의 접근 금지 명령을 함께 부과합니다. 강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철에게는 자유보다 더 큰 형벌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강철이 법정을 나왔습니다. 최 반장이 따라 나왔습니다. 강철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1년 동안 소율이를 못 본다는 게 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를 위한 조치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최 반장이 강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편 소율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납치 사건의 트라우마가 심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철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서워요. 소율이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왜 무서워?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을 때렸어요. 소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소율이를 지켜주려고 한 거잖아. 하지만 무서웠어요. 소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철은 서울을 떠나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소율이 치료받는 센터 근처였습니다.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원룸을 얻고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총과 칼 대신 호미와 괭이를 들었습니다. 소율이가 좋아하는 꽃이 뭐였지? 강철이 혼잣말을 하며 씨앗을 심었습니다. 코스모스였나? 매일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율이 좋아할 만한 채소들도 심었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 같은 것들 말입니다. 가끔 멀리서 소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치료센터 마당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강철이 소율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강철의 텃밭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율이 치료센터에서 나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의 텃밭 근처까지 왔습니다. 강철은 얼른 숨었습니다. 와, 꽃 예쁘다. 소율이 코스모스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강철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다시 왔습니다. 드디어 1년간의 접근 금지 명령이 해제되는 날이었습니다. 강철이 텃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소율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툴게 만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고파요. 그 한마디에 강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소율아. 강철이 떨리는 손으로 소율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서웠지? 조금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소율이 강철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줬다는 걸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철이 소율을 더 꽉 안았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살자.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 시골 마을의 작은 분식집에서 강철이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소율이네 분식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율이 친구들과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시험 잘 봤어요. 소율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튀김 서비스다. 강철이 넉넉하게 튀김을 담아줬습니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소율아, 너네 할아버지 요리 진짜 잘하신다. 우리 할아버지 최고야. 소율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철이 흉터 가득한 손으로 소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사라지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강철과 소율이 함께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뭐해요? 내일도 오늘처럼 행복하게 지내자. 강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행복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진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분식집 간판이 따스한 빛을 내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강철과 소율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강철과 소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과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한 할아버지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과 복수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쳤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때로는 법보다 빠른 정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최 반장처럼 원칙을 지키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강철이 마지막에 총과 칼 대신 호미와 괭이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자신의 가족을 조용히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한 영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